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현대차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된 게 그 공장의 매각가였습니다. 바로 1만 루블, 약 우리 돈으로 14만 원 정도의 그 공장을 매각하고 왔는데요. 그 이후로 이 러시아 공장이 어떻게 될지가 첨예한 관심이었습니다. 왜냐? 푸틴 대통령이요. 니들 나갈 때는 니들 마음대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니들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이거를 계속 말해왔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실제로 잘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러시아도 지금 한참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슬슬 전쟁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 이후를 대비할 때 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기업은 막을까를 이 러시아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막을 생각이 없다는 걸 러시아 의회가 그대로 보여주는 법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테르팍스 통신이요. 지난 16일 보도한 건데 대통령에게요. 외국 기업의 자산 재매입 금지 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다고 재매입하려고 할 때 아니야 너는 못해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러시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서방 기업의 복귀를 막고 매각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을 잘 살펴보면 이거는 식품 제조, 유통 및 외식체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데에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체라고 하니까 뭐 그것도 어떤 식음료에 관련된 뭐 코카콜라나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현대차 등 국내 제조업체 그리고 국내 서비스 업체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안의 초안은요, 푸틴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과거에 매각한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는 것을 금주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조건의 기업들은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향후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복귀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해당 자산의 현 소유자가 법원에 제소해서 기존 재매입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현대차는 안 된다 그랬지만 최악의 경우에 이 법안이 그러니까 현대차나 이런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현대차 공장을 지금 산 소유주가요. 아, 얘들이 다시 살려고 하네. 아니, 이 계약 무효야. 이 법에 따르면 이 계약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해서 배째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 제소를 위한 요건도 추가됐는데요. 관련 법적 분쟁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전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팔은 안으로 굽죠. 당연히 러시아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러시아는 계속 중재법원 같은 걸 통해서요. 그 이외에 러시아 이외의 중재 지역에서 일어난 특히 비우호국이라고 하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도 포함됩니다. 비우호국의 중재에 대해서는 그 현지 법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이 법은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아예 중재법원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을 사용하도록 담아놨으니까요. 그리고 해당 외국 기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러시아 내 활동을 중단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실이 있을 경우 제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요, 당시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러시아의 침공을 반대한다는 그런 성명을 내고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 애들은 못 들어와.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다만 법안의 적용 시기는 축소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건 2022년 2월부터 2025년 3월 사이에 맺어진 자산 매각 계약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2022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축소했습니다. 전쟁이 난 첫 해에 서둘러 빠져나간 애들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보면 법령의 적용 범위도 일부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안은 적용 대상을 연방정부 산하 위생감독기관의 통제를 받는 기업 중 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로만 한정했다고 합니다. 그 위생감독을 받는 기업이라고 하면 주로 식품 제조, 유통 및 외식업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은요, 철수한 외국 브랜드를 인수한 러시아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여기 식음료로 한정되는 걸로 봤듯이 맥도날드 철수 이후 이 지점을 인수해 사업을 이어받은 러시아의 패스트푸드 체인 푸쿠스노 이토치카가 외국 브랜드의 복귀를 우려해 이번 법안 도입을 강하게 로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맥도날드 우리 거 다 먹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요. 물론 이 법안만 보면
현대차나 우리나라의 뭐 다른 기업들 중간에 나온 기업들이 있으면 언제든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도 러시아에서 여전히 운영하고 있죠. 물론 그 만든 돈을 빼내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 기업들이 다시 제조 설비를 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걸 이 법안을 통한 이 분위기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기업들이 가서 뭐 만드는 걸 러시아 입장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고용도 창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걸 이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요, 지난 5월 후쿠스노 이토치카 경영진과의 회의에서요, 서방 기업의 복귀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푸틴은 맥도날드를 지칭하면서요, 그들은 러시아 시장을 떠나면서 현지 파트너를 공경에 빠뜨렸는데 이제 와서 돌아오고 싶다고 한다면 레드카펫을 우리가 깔아줘야 되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푸틴의 지시에 의해서 이 법안이 시작됐다고 하면 이 법안은 아마도 맥도날드 맞춤형으로 만들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요, 관세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8월 1일이라는 협상선에서 그걸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서둘러 하는 것보다는 협상의 질이 우선이다라는 얘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번엔 미 재무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요, 21일 현지 시각입니다.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요국들과의 무역 합의에서 속도보다 질을 중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요. 무역 협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이 아니라 내용의 질이다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진행한 무역 협상을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총 5번에 걸쳐 제안서를 수정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켰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만족하는 환상적인 합의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한 32%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19%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보내는 건 19%고 미국이 수출하는 거는 뭐 관세가 없도록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뭐 항공기를 더 사들이고 농산물도 더 사들이고 뭐 수많은 조건을 붙였는데요. 사실 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이나 이런 걸 미국으로 더 많이 수출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구한말에서나 보던 듯한 그런 불균등한 합의를 한 거거든요. 이건 뭐 계속 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미국의 의도가 이렇다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식의 합의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좀 더 자기들에게 유리한 합의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워낙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한꺼번에 8월 1일에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미 무역 대표부가 USTR이죠. 이런 데서도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EU와의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EU에 큰 무역 적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관세 조치가 EU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요즘 EU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요. 미국에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독일,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비둘기파로 분류됐는데 독일마저도 이제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꿔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U와 미국이 지금 최종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경하게 맞붙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요. 협상 구조상 갑의 위치인 미국이요. 기한 설정을 통해서 상대국에게서 질 높은 무역 합의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질 높은 무역 합의라는 건 미국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고요. 상대국은 수출하면서 관세를 물어야 되지만 미국은 그 나라에 수출하면서 관세를 거의 없게 만드는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겨냥해서 베센트는 어떻게 말해냈냐면 과잉 생산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세계 제조업 수출의 30%를 차지하면서 과잉 생산한 물량을 유럽, 캐나다, 호주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 보내면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초토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내수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경제의 재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뭐 중국이 하루아침에 바뀔 건 아니지만요. 어찌됐든 자신들의 명분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요. 제이미슨 그리어, 그가 USTR 대표죠. 이런 무역협상에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무역협상의 가장 현장에서 뛰는 수장인데 USTR 대표의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USTR 대표가 최근에 통상 협상보다 무역 적자 감소와 중위소득 상승이 우선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중위소득 상승이라는 건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하면요, 트럼프의 생각, 사실은 뭐 이게 트럼프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생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 그 싱크탱크 같은 이 엘리트들의 생각을 알 수 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취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그리어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지난 16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요,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요, 굉장히 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이래야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만 들으면 트럼프의 정책을 무조건 틀렸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는요, 미국 제산업 정상회의라는 건데요.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천억 달러, 약 1664조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단일 국가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지속 불가능하고 용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봐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이전 대통령들은 사실 이렇게 과격하게 손대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러면 지층의 반발도 일어나고 미국 사람들 우리 편하게 달러 찍어서 잘 쓸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리어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속 불가능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무역 적자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생산과 일자리 급감, 산업 기반 붕괴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미국은 더 이상 생산 국가가 아니라 수입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건 트럼프 1기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뭐 무차별적인 무역 자유화는 이거는 중대한 정책의 실패였다라고 하면서요. 그리어는 제조업 확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 중상층의 소득 회복이 핵심이라고 하면서요. 평균적인 식당 근로자가 제조업 일자리로 전환하면 임금이 35% 상승하고 첨단 공장의 경우 2배 이상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TSMC나 삼성이나 목을 쪼아서라도 반도체 공장이나 첨단 공장을 들여오려고 하고 국민소득 8만 달러인 나라인데도 어떻게든 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임금 서비스 근로자를 그다음에 중임금 제조업 근로자로 바꾸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제조업은 단지 경제 문제를 넘어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조업, 철강,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같은 것들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을 만드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산업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0%의 보편적 관세와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 55%의 고일 관세가 핵심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다 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55% 관세가 붙고 있다는 거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했던 중국의 60% 관세와 거의 맞는 수준입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관세를 100%, 145%막 올렸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대로 가겠다는 이 로드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첫 생각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조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을 또 언급했는데요. 그는 한국을 미국의 위대한 동맹이라고 부르면서도 자원 없는 한국이 철강 산업에서 정부 보조금과 산업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철광성이나 석탄 등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산업 정책 등으로 철강 강국이 됐고 나라도 그 입장이었으면 같은 정책을 썼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산업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는 미국 무역 정책의 종착점을 무역 적자 감소, 그리고 미국 내 중위소득의 상승, 제조업의 GDP 비중 확대라는 세 가지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까지 말해온 거에,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까지 말해온 거에 그냥 연장성산에 있는 거죠. 지금의 무역 적자를 보면 미국이란 나라의 생존이 불투명하고 미국의 미래가 밝지 않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조업을 유치하면 미국 내 중위소득이 상승하고 저임금 서비스 근로자들의 생활이 좋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GDP의 비중이 확대돼야 하고 이걸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하겠다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어가 한 말은 이는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자주성과 생존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뭐 사실 그리어가 한국에
사례를 말하면서 나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만약에 미국 사람이고 미국의 이런 USTR에 일하고 있다면 사실 이 의견에 상당 부분 동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미국은 서비스 국가고 이제 제조업에서 탈피하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너무 없어진 상태에, 그리고 이 정도의 무역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는 미국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리어는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어는 나의 역할은 이런 걸 하는데 장애물을 치우는 거고, 실제로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키우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의 제조업 부흥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발언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리어 대표의 발언을 보면 우리도 한국이나 뭐 옆에 나라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변화를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리어만의 생각이냐? 사실은 트럼프를 주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엘리트들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점차 이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방법이 좀 다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채찍을 가지고 한다면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각종 보조금이나 당근을 주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화의 방향은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 특히 서울에 본점과 지점을 둔 중소기업이라면요, 저희 생크션랩 홈페이지 들어와서 오셔서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으로 하는 무료 컨설팅과 무료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